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덕대학교 유익입니다. 다시 인사드 올리겠습니다. 이제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배출가스 각종 저감 장치 중에 뭐 SCR이나 LNT나 DPF나 요소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종우 교수님께서 조금 후에 발표해 주실 거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요소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글자 그대로 요소가 원료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가지고, 물론 요소 비료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번에 어떤 정책적인 미스가 있었던 것도 중국 정부에서 일단은 연간 5천 톤의 요소를 생산합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전 세계에서 중국이고요. 그중에 대부분을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인도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소에서 각종 이제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 요소 비료도 들어보셨겠죠. 농사 짓는 쪽에 요소 비료도 쓰고, 그 요소를 31.5% 내외에다가 순수한 정제수를 67에서 68% 섞어가지고 1대2 정도 되겠죠. 요소수를 만듭니다. 그 요소수를 만드는데 자동차의 부품으로 정교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각종 기준들이 있겠죠. 뭐 중금속 비중이 3ppm 미만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원료인 요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제 자동차 산업이나 어떤 공업들이 가격 경쟁력 위주로 가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렴한 중국 쪽에 의존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상당히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 과거부터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도 2011년까지는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중국하고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도태되고 퇴출되다가 2013년에 마지막 요소 생산하는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요소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어떤 수입 국가로 전환하게 된 거죠.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연속 공정이고 이게 화학 공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장 설립에만 2, 3년 이상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배경은 전 세계에서 디젤 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38% 정도 되고요. 이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여기 김종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를 잠깐 소개하자면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 교육기관 협의회를 2007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창시를 해서 지금 김종훈 교수님이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 저는 교육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기준을 처음부터 만들고 시험법이나 정비 방법들을 만든 사람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본하고 캐나다나 해외 사례를 갖다 모니터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 걱정했던 게 2014년, 15년에 그 우리나라만큼 디젤차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과연 요소를 100%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 집단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경제 논리, 가격 논리에 계속 밀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대중국 요소 수입 의존도가 88%였습니다. 그러면 88%면 한 나라에 너무 집중돼 있는 거였죠. 우리가 자동차 판매도 50%만 넘어도 독과점이다, 과점이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는데 불구하고 자, 요소수가 어디 사용되느냐? 디젤차에 들어갑니다. 디젤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여성분들이나 여교수님들도 쿠팡으로 물건 주문하시잖아요. 택배 차량 대부분 디젤로 운영하거든요. 우체국 차량, 화물 트럭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다음에 마을버스, 시골에 소방차 이런 것들이 다 운행을 못하고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요소수가 필수 사용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늘 이걸 전량 물자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결국은 대란이 벌어지고 마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해결된 걸로 보여지죠. 해결된 건 맞습니다. 적당히 사용된 물량들이 이미 수입되고 있는 것까지는 팩트입니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미스하고 있는 상황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다 도태됐는데 현재 요소를 얼마에 사오는지 정부가 얘기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고 계시죠.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사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가격,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생산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결국은 이런 어떤 논리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고, 2019년에 88%의 대중국 의존도를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은 97.6%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인 거죠. 가격만 가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의 문제되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중국하고 호주하고 석탄 분쟁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주에서 중국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대만하고 왜 싸우느냐, 독립국이나 이런 정치적인 논리, 왜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정치역학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호주한테다가 석탄 수입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앙 집중 난방을 합니다. 석탄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모그, 겨울철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중국에서 날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부족하니까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난방도 떼야 되죠. 그러면 석탄에서부터 요소를 추출해내는데 석탄에서 요소 수출을 못하게 막겠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석탄이 모자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소는 중국 내 국내에서만 쓰도록 하고 대외 수출을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요소 가격이 7월 달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8월, 9월. 그런데 중국에서 5천 톤을 수출하는, 대부분 수출하는 그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60%인가 50%를 인도가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7월 달부터 매달 요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고 9월 달에 연말 아니면 올해 봄까지 쓸 거를 우리말로 아도친 거죠. 왕창 수입액을 2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소 비료에 지장이 있겠거니 하고 손 놓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소 수출 금지를 내리겠다고 결정을 한 시점 한 달 전에 우리 정부로한테 연락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판단 미스가 이런 사태까지 온 거죠. 결국은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요소를 수입해오고 베트남 걸 사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공업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김종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자동차하고 공업용은 순도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구성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가서 일주일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가지고 전환하겠다라고 하다가 내구도 테스트까지 해서 한 달 정도 끌었죠. 어쨌든 그러한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요소를 생산할 수도 있는 기술은 있지만 2, 3년의 딜레이가 있고, 그때까지는 언제 이런 위기가 다시 닥칠지 모르는 우리가 코가 낀 상황이죠. 코가 낀 상황이죠. 그래서 요소수 대체 물질을 가지고 몇 년간 연구를 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한 박상호 소장님의 개발 물질을 가지고 우리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성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 결과는 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게 단기간에 테스트가 한 번에 끝날 건 아니고 테스트 중이고요. 괄목할 만한 효과를 봤었고, 사용량을 요소수 대비 기존 요소수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할 여지도 있고, 결론은 실차 테스트, 내구도 테스트 많은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가 이걸로는 그래서 이제 각종 테스트 결과들을 보면요, 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데 그 중요 부품인 SCR의 온도, 그 다음에 전단, 후단의 낙스, 질소산화물의 농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장비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KBS 가서 리콜이나 레몬법 같은 거 30분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직접 증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은 제작사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어떤 SCR의 온도나 그에 따른 요소의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전용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OBD에 연결을 해서 자동차 안에 있는 ECU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 장비를 만들어서 각종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비포는 기존 요소수 사용한 거고, 애프터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결국은 질소 산화물 값이 기존의 요소수를 썼을 때와 새로운 이번에 개발된 우리의 물질을 썼을 때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어떤 결론을 도출했고요. 요소수 잔량이나 사용량이 조금 많아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진행 중이고 지금 벌써 연말부터 4차례, 4차례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점차 에라를 줄여나가고 있고요. 사용량도 상당히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요소수 생산 라인처럼 큰 생산 라인이 필요하지도 않고 쉽게 만들 수 있고 친환경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증이 필요해서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왜 제가 테스트를 진행했을까요? 자,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저기 토론자들께서 중간중간 다시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자, 우리는 법이 우리나라는 이제 파지티브로 돼 있습니다. 파지티브란 얘기는 긍정적인 거니까 좋겠죠. 근데 좋은 게 아니고요. 미국 같은 외국은 네거티브로 돼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커피숍이 있어요. 아마 동네 커피숍 가보시면 그 메뉴가 그거죠. 머핀에다 커피에다 주스에다가 어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들어가도 모든 종류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법이 커피숍에서는 커피와 음료와 간단한 다과나 커피와 곁들여 이런 걸 팔 수 있다. 이게 파지티브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서 컵밥처럼 요만한 데다 비빔국수를 아침에 한 그릇씩 팔고 싶어도 불법이에요. 그럼 음식점 허가 내고 위생 허가 따로 내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커피숍에서는 술, 담배, 마약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거티브로 돼 있죠. 거기서 어떤 영업이나 장사를 해서 절대 안 되는 부분만 지적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해왔던 빈대떡의 비법이 있으면 커피숍에서 그것도 팔 수 있는 거고 결국 이게 자동차 쪽으로 가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선진국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죠. 배출가스 저감 장치로는 DPF, SCR, LNT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장착해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고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으로 이러한 장치들의 DPF 많이 들어보셨죠? 환경부가 45% 비용을 내고요. 지자체가 45%, 개인이 10%를 냅니다. 비용은 한 35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럼 개인은 35만 원만 내면 나머지 315만 원은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비용으로 물어주는 거죠. 끼워주는 거죠. 교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장치들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런 걸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배출가스 머플러 쪽에 달아만 놨더니 배출가스가 확 줄어들어. 다는 순간 불법입니다. 왜? 법에서 명시한 SCR, LNT, DPF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환경부를 갑니다. 테스트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의 테스트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못 해준다고 하죠. 그럼 이번에 물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물질이 나왔는데 저도 화학은 아니고 기계공학의 자동차 베이스다 보니까 이 물질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게 질소산화물을 정말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요청을 하면요. 현재 자동차의 어떠한 물질 테스트는 첨가제, 촉매제 밖에 없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촉진시키는 물질 이런 얘기나 테스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요소수 대체 물질인데요. 테스트 좀 해주세요. 이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소수에 대한 기준표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요소수의 기준표 아까 말씀드렸죠. 중금속이 3ppm 미만이어야 되고 끓는 점이 어느 점이 영하 11도여야 되고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보고 만족하면 써도 되고 아니면 못 쓰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요소수를 왜 씁니까? 본래 목적은 질소산화물을 줄여주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뭐로 가든 거꾸로 가든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물질은 쓸 수 있도록 테스트할 방법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소수가 아니면 안 되게 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연구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한계에 처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막대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게 드물다 보니까 비용의 한계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투싼에 달았더니 효과가 좋았습니다. 배출가스가 절반 줄었습니다. 가져가면요. 그 차 한 대만 해봤잖아요. 그 차가 특별할 수도 있고 모르지. 다른 차도 좀 해보세요. 5대 정도 해야죠. 그럼 이제 수천만 원 깨져요. 5대 해가지고 가면 이거 가솔린만 해오셨죠. 디젤 안 해왔죠. 이 소리 나오죠. 또 해가면은 2000cc 엔진만 해오셨잖아요. DOHC 해왔냐? 엔진의 종류에 따른 결국은 실험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 탕진하고 이제
쓰러지는 거죠. 테스트해서 갖다 드리면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내구성 해보셨어요? 한 8만 킬로 한 5년 타봤을 때 멀쩡합니까? 민간이 개인 발명가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장벽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요소수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100%는 아직 없어요. 민간 기업이 또 협회가 적극 지원을 해주고 제가 테스트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차종에 대해서 다양한 엔진 배기량에 따라서 휘발유 엔진이냐 경유냐에 따라서 내구도까지 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가능성을 하나하나 접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너무도 힘이 들고 협회의 지원이 없으면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일단은 시작 단계고 그래서 오늘 포럼의 주제는 이 물질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뭐 서류 참고하시면 되고 그걸 떠나서 오늘 포럼 전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개인 발명가나 개인 연구가나 의지가 있는 단체의 어떤 행동들이 법이나 규제의 고루한 부분에 막혀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종 배기가스 관련, 물질 관련 이런 어떤 소재 관련이 해외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시장이 작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2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SK가 1등이야, LG가 1등이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CATL 듣도 보도 못한 중국 업체가 1등으로 올라오는 이유가요. 중국은 내수 시장에서만 장사해도 대한민국 27개국 수출효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라고만 해도 차 한 대 만들었는데 10만 대, 20만 대가 막 팔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 죽기 살기로 해야 현대기아가 전 세계에 3위 정도 전기차 판매를 보이는 게 현대가 9만 3천 대, 기아가 8만 몇천 대에서 18만 대입니다. 전 세계 수출을 잘해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수출을 잘해야 18만 대인데 중국은 내수 시장에만 팔아도 20만 대에서 30만 대 파는 거죠. 거기서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나오는 순간 우리가 도태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건방지지만 토론자들의 의견도 유사할 걸로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 물자화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로 제가 수소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일본에서 탄소 섬유 수출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가스통 못 만들어가지고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죠. 효성그룹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효성그룹이 생산 라인 깔면 우리 만들어도 수소차 이거 1년에 7천 대, 만 대 공급하면 적자죠. 생산 라인 본전도 못 빼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R&D 비용이든 생산 설비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의 가장 경쟁력 있는 차종의 수출이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자 효성에서 만든 탄소섬유로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탱크 갖다가 주면요 테스트하고 내구도해서 검증해서 쓸 수 있다라고 결론 나올 때까지 1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단체가 힘을 쓰고 의지를 갖고 신물질이나 대체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오늘의 이런 어떤 의지와 이런 게 시작이 어떤 시드가 돼서 앞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좀 바뀌고 각종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고 이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경쟁력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의 GNP에 미치는 영향이 18%입니다. 삼성전자가 23%고요. 대기업에 대해서 많은 비난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 기업이 문을 닫으면 불행하게도 여러분 모든 분들의 지갑이 45%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부도덕한 행위나 잘못된 세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강력한 벌과금이나 페널티를 물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복지나 산업이나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전략 물자화한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